네, 오늘 저는 3차 세계대전과 성경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3차 세계대전이라는 말은 여러분을 겁주려고 제가 그냥 막 쓴 게 아니라요. 요즘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시대가 이렇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나아가야 할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의 입술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주님의 증인들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네, 요한계시록 7장 강해를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다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 말씀일 텐데요. 여기에 이제 사방에서 바람이 불려고 하는데 그것을 붙잡는 내 천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람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네. 다니엘서 7장에도 이 바람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물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이 큰 짐승 넷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큰 제국들이 일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그 네 짐승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네 짐승들이 나올 때 바람이 불었다고 해요. 이게 뭐죠? 큰 전쟁이 있었는데 그 큰 전쟁 후에 그런 제국들이 이렇게 섰죠. 전쟁을 통해서 이제 정복하니까요, 다른 나라들을. 그래서 이 바람이 전쟁을 뜻하는데 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그냥 바람이 아니라 사방의 바람이라고 했어요. 사방은 뭡니까? 동서남북을 뜻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 세계를 뜻하는 거죠. 전 세계에 이 바람이 불려고 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예언을 하셨죠. 마지막 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전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겠죠. 아직은 바람을 붙잡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영적 전쟁 36장에 나오는 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은 전쟁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전쟁은 사람의 가장 악한 감정을 자극하며 전쟁의 희생자들을 죄악과 유혈 속으로 영원히 쓸어넣어 버리기 때문이다. 나라가 다른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도록 자극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날에 설 준비를 갖추는 일에서 떠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누가 전쟁을 좋아한다고요? 네, 사탄이 전쟁을 좋아해서 어떻게든 이 전쟁을 일으키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왜?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사고할 수 없겠죠? 그러고 이제 목숨을 잃겠죠? 그러면 이제 자신의 그 구원을 위해 준비할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은 멸망하게 될 테니까, 최대한 빨리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모든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게 사탄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아직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전쟁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미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3대 세계 대전을 준비를 했어요. 1871년이라고 하니까 벌써 150년 정도 된 이야기죠. 제가 뭐 몇 번 읽었는데 이제 1, 2차 세계대전 이야기는 이제 이미 지난 이야기니까 3차 세계대전 이야기만 읽어보겠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은 일루미나티 요원들이 시온주의자들과 이슬람권 지도자들 사이에 생성하는 분기를 기회로 조성해야 한다.
전쟁은 이슬람권과 정치적 시온주의가 서로를 파괴하는 형식이 되어야 한다. 그러는 동안 다른 국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갈려서 완전히 물질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파탄되는 수준까지 싸워야 한다. 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처음에 언급할 때만 해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만큼 이런 분위기,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사람들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좀 불안이 있습니다. 그때야 순수한 루시퍼 교리의 진정한 빛이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로서 기독교와 무신론의 파괴가 일어날 것이며 동시에 둘 다 정복당하고 제거당할 것이다. 사람들의 계획이 굉장히 치밀해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모든 사람을 이제 이 사탄이 원하는 방향으로 멸망으로 이끌겠다라고 이제 세계대전을 한 번만 계획한 게 아니라 3번이나 계획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전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있죠. 이게 처음에 터질 때만 해도 설마 했어요. 설마 했는데 진짜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이 전쟁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이 지금 하마스 그 가자 지구가 이렇게 많이 파괴됐는데도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자 지구가 얼마나 상태가 심각하냐면 이 폭격으로 무너진 잔해 사이에서 모래 섞인 밀가루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동물 사료에 넣어서 구웠어요. 그래가지고 흙과 동물 사료를 섞어 만든 빵인데 이것도 없어서 못 먹을 정도예요. 가자 지구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 요르단이랑 다른 나라에서 보다 못해서 가자 지구가 너무 끔찍한 상황이니까 이 공중에서 구호품을 이렇게 투하하는데 이렇게 공중에서 구호품을 투하하는 것은 마지막 단계라고 합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이걸 나눠주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힘 있는 자가 가지겠죠? 무질서하게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폭력과 이런 것들이 난무하겠죠. 왜냐하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다가 이런 구호품들이 하마스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군이 총격까지 가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음식 너무 배는 고픈데 죽을까봐 이걸 제대로 구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태인 거예요. 이 사람이 겨우 밀가루 한 포대를 짊어지고 가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의 빵은 피로 물들었어요. 우리는 굶어 죽지 않으면 폭격을 맞아 죽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뭘 먹을까 이런 걱정을 하며 살고 내가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이런 것을 걱정하면서 사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가자 지구의 대부분의 사람이 다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도 전쟁이 끝납니까? 안 끝났어요. 이스라엘은 제가 보니까 끝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여기 보면 남쪽에 가자 지구가 이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곳인데 이 가자 지구의 북부는 완전히 초토화됐고 남부에 있는 그 도시까지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하마스를 완전히 축출할 때까지 이것을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아주 굳은 결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끝나질 않는데 그러면 이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만 다 축출하면 전쟁이 끝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안 끝날 것 같죠? 네. 여기 북부 쪽에 보면 레바논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근거지를 둔 헤즈볼라가 있는데 거기도 지금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이제 라마단이 시작됐는데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이 알 악사 사원이 확전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는데 정말 지금 최근이에요. 최근 뉴스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로켓을 100여 발 발사했고 또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반격을 이렇게 하는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헤즈볼라랑 이스라엘이 아직 전면적으로 이렇게 충돌하지는 않았어요.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계속 이런 국지적인 전쟁은 계속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헤즈볼라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란이 있어요. 이란이 있는데 이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란이 최근에 또 중동에서 중국과 러시아와 이란이 함께 합동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매년 있는 일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하마스랑 전쟁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더 이제 긴장 상태가 높아졌죠.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했는데 이란이 이제 전쟁에 참전하면 결국 중국과 러시아도 같이 참전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지금 또 유명한 인물이 누구죠? 푸틴이에요. 푸틴이 최근에 5선에 성공했대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렇게 집권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선에 당선하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첫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지금보다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면서 나토 회원국의 파병이 본격적인 3차 세계대전에 매우 근접한 결과를 초래할 거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러면서 서방 국가들에게 경고를 했어요. 푸틴이 경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지금 프랑스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너무 위험하니까 2,000명 규모의 부대를 우크라이나에 파병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말이 많은데 진짜 파병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마크롱 대통령의 입에서, 프랑스 대통령에 비해서. 그리고 독일은 폴란드와 함께 전차 동맹을 결성해서 우크라이나에 전차와 탄약을 지원을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푸틴이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간발의 차로 전쟁을 피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최초로 그 나토의 유럽의 그 군대 연합이죠. 나토의 수뇌부가 키이우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근데 방문한 지 몇 시간 뒤에 우크라이나를 이 러시아가 폭격했는데 정말 방문한 곳에서 150m 떨어진 곳이 폭격에 이렇게 됐다고 해가지고 조금만 이게 잘못됐으면 이 나토의 수뇌부가 죽는 일도 있었겠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진짜 전쟁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나토가 왜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까? 이제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러시아와 이 유럽 간의 전쟁이 그렇게 멀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색깔이 있는 국가들이 지금 나토에 가입한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국경을 맞닿은 핀란드도 최근에 나토에 가입을 했죠. 그래서 점점 이 긴장감이 지금 높아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만 이게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러시아가 공격당하면 누가 있죠? 중국이 있어요. 중국과 러시아는 뭐 거의 혈맹처럼 지금 서로 이렇게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랑도 관련 있는데 요즘 북한이 러시아에게 뭘 공급하고 있어요? 탄약과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다시 이제 답방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한반도의 긴장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앞으로 전쟁이 지금 중동과 유럽에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디에서 또 일어날 것 같습니까? 전쟁이? 말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 네. 대만이죠. 근데 지금 여기 이렇게 3차 대전으로 번질 수 있다라고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젤렌스키라든지 유명 정치가들이나 사업가들이 계속 이 지금 사태에 대해서 계속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것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지금 문제가 대만이에요. 푸틴이 이제 대만 문제로 중국을 도발하면 실패라고 지금 푸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을 건드리지 말아라. 지금 중국은 대만을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이제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전망을 내놨는데 미국 정부가 이제 이거를 계속 주시를 하고 있겠죠.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완료하라는 시진핑 주석의 지시를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대만을 정말 공격할 것인지 좀 다들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핵무기를 2020년 대비 100% 늘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최근에 핵무기를 많이 늘렸죠. 이걸 정말 전쟁을 하겠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이 핵폭격기를 이용해서 대만만 공격하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우리 한국을 목표로 핵폭격기를 어떻게 폭격할지를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용산이라든지 오산이라든지 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은 폭격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뭐 아무튼 이렇게 핵폭격기로 폭격을 하면 뭐 우리나라에서 안전한 곳이 있겠습니까? 네, 없겠죠. 그래서 이런 전쟁의 문제 때문에 둠스데이 시계, 둠스데이 시계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지구 종말까지 얼마나 남았나?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에 90초 남았다고 했는데 올해도 90초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뭐 위험해진 게 없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안정을 뜻하진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대는 이 세계는 지구 종말까지 90초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데 이걸 정말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계속 이제 뭐 90초 남았다고 하니까 뭐 그냥 포기하고 다들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포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저커버그? 네, 페이스북 CEO죠.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와이에 얼마를 들였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3,500원, 500억 원, 3,500원 죄송합니다. 3,500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이 둠스데이 벙커, 이제 지구 종말을 대비한 지하 벙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공식적인 게 그 정도지 실제 도면을 보니까 더 많은 돈을 들였다고 해요. 마크 저커버그가 돈이 너무 많으니까 뭐 한 3,500억 정도는 뭐 그냥 뭐 혹시나 1%라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만들어 놓지 뭐 이래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만들까요? 뭐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커버그가 이렇게 하와이에 복합주택을 건설해서 에너지랑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이걸 만드는 사람들한테 비밀 유지 계약을 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이거를 발설을 못하게 다 이야기를 했죠. 비밀리에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마크 저커버그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존 CEO인 제프 베조스나 오픈 AI 샘 알트만 같은 슈퍼 리치들. 슈퍼 리치들이 이제 굉장히 큰 부자들이 이런 지하 벙커를 만드는 게 뭔가 유행같이 지금 다 만들고 있대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뉴스에도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와이라든지 뭐 미국에 가까운 섬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뉴질랜드의 시민권을 얻기까지 그렇게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섬에다가 자기의 그 피신처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왜 섬에 건설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 핵전쟁 이런 건 피해도 대중들이 분노하고 공격하면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섬에다가 이런 것들을 건설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슈퍼 리치들만 이렇게 지하 벙커를 만든 게 아니라 이 웅장한 자태를 뽐내는 푸틴의 별장, 이게 엄청나게 화려해 보이는 건물들이죠. 저택이죠. 근데 이게 그냥 지상에 있는 건물뿐만이 아니라 핵전쟁을 대비해 만든 지하 벙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들어가면 50m 깊이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보면 180평 정도 규모의 그런 구조물들이 다 이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면들을 검토한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터널은 모든 종류의 안전과 보안을 갖췄다며 생존에 대한 푸틴의 집착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전 돈이 없어서 지하 벙커를 건설을 못하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지하 벙커 하나씩 다 만들어 놓네요. 그래서 이 푸틴이 왜 이렇게 지하 벙커를 건설을 할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지하 벙커 건설해 놓고 이 러시아는 푸틴은 뭘 하고 있습니까? 위성을 파괴해서 세계를 마비시킬 우주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어요.
얘네들 지하벙커 만들어 놓고 핵무기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EMP, 핵 EMP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디서 터뜨리냐면 지상에서 터뜨리는 게 아니라 우주에서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위성을 다 이제 파괴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파괴해버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전산망이랑 통신망 이런 것들이 다 파괴가 이제 완전히 마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백악관에서도 러시아 위성 공격 역량 관련해서 심각한 안보 위협이다라고 보고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미국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죠. 그래서 핵무기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극심한 혼란을 초래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전산망이랑 통신망 이렇게 부서지면 그냥 뭐 집에서 뭐 인터넷 안 하고 TV 안 보고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경제라든지 뭐 산업 뭐 국가적인 뭐 모든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는 인터넷 없으면 다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마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우주에서 터뜨리는 EMP탄은 세계적인 마비를 일으키지만 그냥 지상에서 이 EMP탄을 이렇게 터뜨려 가지고 어떤 한 지역, 어떤 한 나라 정도는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영화가 나왔는데 좀 뭐 이 설교 시간에 영화 이야기를 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제 광고는 아닙니다. Leave the World Behind라는 그 영화에는 이 미국에서 EMP탄이 터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이 줄리아 로버츠가 이제 여주인공으로 나오는데 해변에 있는 멋진 집을 빌렸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휴가를 이제 온 가족이 가게 됐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집으로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도시에 살다가 이제 외곽에 있는 굉장히 좋은 집으로 이렇게 휴가를 가게 됐죠. 근데 갑자기 그 휴가를 갔는데 와이파이가 안 터집니다. 휴가 가도 와이파이는 써야 되는데 뭐 TV도 안 나오고 인터넷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해변에 갔습니다. 해변에 갔는데 엄청나게 큰 유조선이 갑자기 그 해변으로 돌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놀래서 막 지금 다 도망가고 있는데 뭐 이 관계자가 설명하기를 뭐 항법장치 오류 때문에 이 유조선이 갑자기 이렇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비치에도 못 가니까 집에서 인터넷도 안 되니까 뭘 합니까? 젠가를 하겠죠. 그래서 젠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근데 방문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미안한데 여기 제 집입니다. 이러고선 왔어요. 자기가 이제 그 임대를 한 사람이겠죠. 근데 왜 왔냐? 갑자기 빌려줘 놓고 시내로 돌아오는 길에 일이 생겼는데 이 도시 안에서는 완전히 정전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도시 안에서 정전이 되면 어떻습니까? 뭐 마트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니까 그냥 외곽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환불을 해줄 테니까 미안하지만 나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아니 난 정당하게 돈 빌렸고 안 나가겠다. 이래서 이제 같이 지내게 됐어요. 근데 이제 미국 전역에서 이제 TV가 잠깐 나왔는데 미국 전역에서 사이버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뉴스가 전해졌고 뭐 비행기도 이렇게 추락을 해요. 한 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비행기들이 다 추락을 하는 그 비행기 유도 장치도 지금 다 문제가 생겼나 봐요. 그리고 도로에는 무슨 차들이 있습니까? 테슬라 차량. 예, 완전 자율주행하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테슬라 차량이 다 있는데 사람도 없이 그냥 막 주행하다가 다 이렇게 그 충돌해가지고 도로를 완전히 마비시킬 정도로 사고가 많이 난 상태. 그래서 차가 있어도 어디 다닐 수도 없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휴가 때문에 왔는데 완전히 눌러 앉았어요. 그래서 같이 살았는데 이 도시에 있는 상황은 자세히 보여주진 않아요. 이 영화에서. 그냥 외부에서 이제 멀리서 이렇게 본 내용만 나오는데 도시를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고 뭐 굉장히 상황이 심각한 것 같죠. 외부에 있으니까 그나마 이 정도지 도시 안에 살면 정말 가자지구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문제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외곽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진드기에 물렸어요. 어떤 애가. 그래서 항생제가 필요해가지고 이 사람은 프레퍼족이라고 준비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생필품들을 자기가 이제 평소에 준비해 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분명히 항생제가 있을 거다라고 해서 항생제가 필요해서 갔더니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친절하게 주는 게 아니라 총 들고 나와서 내 집에서 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이 영화에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화가 이제 4월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자꾸 광고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11월라는 영화인데 이거는 이제 미국의 내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랑 텍사스주가 반란을 일으켜서 반란군과 정부군이 전쟁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영화에서 보여주는데 어떤 종류의 미국인이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뭐 이런 거겠죠? 트럼프를 지지하냐 반대하냐 뭐 이런 거. 그래서 지금 미국이 양극단으로 갈라지고 있는데 자기 편이 아니면 그냥 다 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심지 내에서 이제 폭발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전쟁이 일어난 이제 도시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좀 더 자세히 보여주는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영화들이 왜 최근에 계속 나올까요? 물론 뭐 사람들이 호기심이 있고 좀 뭐 많이 볼 것 같은 것들을 영화로 만들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예고하기도 하고 좀 자기들의 그런 어떤 계획들을 좀 과시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미국의 9개 주 청사에 폭탄 테러 협박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폭탄을 설치했다라고 해서 미국 9개 주의 정부 청사에 이런 협박 이메일을 대량으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한두 시간 동안 경찰 병력이 출동해서 수색을 했는데 어땠어요? 협박이 허위였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정상화 됐는데 허위라서 다행인데 이게 누구를 노렸냐면 트럼프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겨냥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해서 수색하고 그래야 되니까 뭐 그 사람들이 뭔가 일을 못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노리고 한 스와팅 범죄라고 하는데 트럼프를 반대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을 때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사당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완전히 양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화들이 나오는 게 뭐 실제로 그런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겠지만 아무튼 좀 그런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디에 사는 게 좋겠습니까? 도시에 사는 게 좋겠습니까? 뭐 도시를 떠나서 사는 게 좋겠죠. 네. 근데 이 유럽에서 시골에 사는 농민들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분노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독일인데 독일 농부들이 다 트랙터를 타고 고속도로로 다 나왔습니다. 고속도로가 마비될 정도로 트랙터가 고속도로에서 달리면 굉장히 느리겠죠? 근데 다 트랙터를 타고 이 고속도로로 나왔어요. 왜 나왔냐? 농민 시위가 한 달 가까이 지금 최근입니다. 이어지고 있는데 이들은 정부의 각종 농업 혜택 취소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농민들이 난 살 수가 없다. 우리가 제대로 농사를 못 지으면 독일인들의 식량이 부족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분노했냐면 독일 정부가 이제 농업용 경유 보조금을 이제 앞으로 단계적으로 100% 삭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농민들이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 보조금까지 못 받으면 농사 못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심각하니까 이 트랙터를 몰고 베를린까지 와서 다 이제 도로를 마비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독일만 그런 게 아니라 프랑스도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고, 유럽의 농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유럽 연합의회 앞에서, 국회 앞에서 시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뉴스에서 이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위를 하냐? 15세에서 64세 프랑스 농민 자살률이 전 국민 평균보다 43% 높다고 합니다. 왜 자살하냐면 너무 가난해. 그래가지고 농가 약 18%가 빈곤선 이하인데 전국 평균의 2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농민은 평생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빚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목숨을 끊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농촌은 괜찮겠습니까? 똑같아요? 네. 저희 부모님도 농사를 지으시는데 정말 적자를 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비료나 뭐 농약이나 종자나 이런 거를 사도 그걸 제대로 팔아도 그 돈을 남기기가 어려워요. 인건비는 고사하고. 그래서 정말 자기가 먹을 정도만 해가지고 먹고 살지 않으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물가가 비싸가지고 뭘 사 먹기가 어려운데 농촌에서는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누가 돈을 버는 건지. 그래서 아무 대책 없이 농촌에 가면, 네, 전쟁 때문에 죽기 전에 이제 굶어 죽을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죽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농민들이 이렇게 계속 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 바람을 붙잡으라, 사방의 바람을 붙잡으라고 하는데 왜 붙잡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사방의 바람, 그러니까 전 세계의 그런 전쟁들이 일어날 것을 붙잡고 있는데 왜 붙잡냐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야 되기 때문에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받고 싶습니까? 네.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겠죠. 의인들이겠죠.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기근이 있던 3년 반 동안 먹을 것을 떨어지지 않게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롭게 사는 그런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피하든지 정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그런 의인들로 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셨죠.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뭘 하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내 말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면서 정말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야 된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그냥 전하면 됩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서 뭘 하라고 하셨죠? 복음을 전하기 전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정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온 세상에 그 당시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성령은 어떻게 하면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뭘 부탁하셨는지 아십니까? 네.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네.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십니까? 네, 좀 쉽지 않은 말씀인데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네, 첫 번째 조건이 없어요. 어떤 자신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사랑하셨죠. 그리고 자신을 배신했던 유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도 사랑하셨죠.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나쁜 짓을 해도 그 사람을 그냥 조건 없이 사랑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이제 사람의 네, 그런 건데.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랑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냥 말로만 너희들 사랑한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주실 정도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로 끝이 없이 사랑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랑하라고.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안 될 때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시고 우리가 형제와 자매와 진정한 하나됨,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로 준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정말 이 세상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로 준비되고 이 마지막 때 끝까지 주님의 증인들로 서게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또 여러 가지 세상 걱정들로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을 잊고 살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형제와 자매를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연합을 이룸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온 세상에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